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힘들게 만들려면 지금 했겠죠. 불안감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해소되고 완화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약간의 서프라이즈만 나와도 주가 반응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핫한 기계하고 조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변수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저도 웬만해서 시장 낙관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네. 때마침 시간이 잘 맞았네요. 네. 저희가 참 잘 모셨습니다. 네. 일단 첫 질문은요. 일단 트럼프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 여전하잖아요. 네. 우리도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를 피해갈 수 없게 됐고 여기에 뭐 반도체, 자동차 쪽도 관세를 네.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잘 견디고 있는 거죠, 부장님? 굉장히 잘 견디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정책 시행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뭐냐면 트럼프 정책 이행률이에요. 아, 1기 공약 때 이행. 23%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네. 이게 그 일기 시절 일기 때. 시절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바이든보다 낫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격하게 예민하네. 하는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우리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아, 네네. 초반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져버리고 이제 이득을 찾는 거죠. 네네. 최근 말했던 것처럼 콜롬비아한테도 그랬고 멕시코한테도 그랬고 캐나다한테도 네. 그랬고 이게 트럼프 책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그 제안을 확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얘의 약점이나 내가 이득이 될 거를 쏙쏙 뽑아내가지고 얘는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최대한 이득을 얻은 다음에 이거를 없애도 되고 시행해도 되고 이거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득을 다 얻었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 흐름들 보면은 그거랑 비슷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관세도 이렇게 저렇게 다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런 큰 건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은 스캇 베센트라는 재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발언한 건데 관세를 바라보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 도구다. 그리고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차원의 관세다. 그리고 제재 대신 협상에 활용되는 수단으로서의 관세다. 협상이에요, 협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네. 우리나라도 맞을 거라고 하는데 영국이 이미 가서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호주도 가니까 관세 면제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특히 관세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있는데 좀 시장 반응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팩트로 가다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들 얘기 안 하는 건데 선수예요, 선수요. 선수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100원짜리가 한 두세 달 뒤에 120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사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미국 ISM 제조업지가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지금 그림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이 미국 ISM 제조업지수거든요. 네.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던 유럽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확장 구매가 좀 슬로해지긴 했는데 움직이고 12월 달에 나온 중국 수출입 지표를 보면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3개월 연속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생산도 3개월 연속, 수출 주문도 3개월 연속. 요 세 가지 핵심 지표들이 모두 다 50을 넘었습니다. 확정되는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관세가 카운트다운 돼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데 네. 그러면 선수요가 천천히 들어올까요? 더 빨리 들어올까요? 빨리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죠. 관세가 실행된다는 네, 전제하에 전제하에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를 좀 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선수 효과로 인해서. 예, 선수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면은 관세 보관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5월 달쯤 보자, 5월 이후에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4월 1일까지 무역 협정이라든지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무역 관행이라든지 전수조사에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 1일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1기 때도 비슷한 걸 했는데 중국에 관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6개월 만에 해왔거든요. 근데 보통 1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6개월 만에 해와서 오씨 너무 빨라라고 했는데 2달 만에 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4월 1일 날 가져온다라고 해서 4월 1일 날 바로 뭔가를 2일 날부터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 시간을 거칩니다. 산업계 의견 수렴이라. 산업계, 상대방 국가, 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다 보니까 산업계 의견도 듣고 상대 국가의 반박도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시간이 있어서 보통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빨라야 5월 초, 좀 딜레이 되면 6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가 조금 불안정하다. 선수요로 인해서 하반기 수요가 좀 약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보편 관세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좀 액션이 취해질 수 있으니까 상반기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 아까 스카페센트 이야기 네. 하시면서 관세는 협상의 도구다. 네. 사실 이거 대부분 다 이제 11월 달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예측을 예측을 했던 했죠. 네. 부분인데 네. 그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이번 주 월요일 말고 지난주 월요일 날에 네.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5% 빠지고 네. 코스피도 한 3%, 코스닥 3%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니 관세 부과하는 거 그리고 관세 협상하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돼? 이거는 왜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었던 건가요? 그때? 일단은 솔직히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2월 1일 날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얘기를 해놨었는데 네. 4일 날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보복관세 보복 조항을 넣어버렸잖아요. 아, 끝까지 갈 수 있다. 너희가 액션이 만약 우리한테 저항하면 우리는 또 관세를 관세하고 매기겠다. 또 보복하고 이제 끝까지 가는구나 네. 라는 걱정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협상이구나. 그래서 철강하고 알루미늄도 3월 12일 날 발효한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네. 2월 달에 할 줄 알았는데 한 달 네. 지금 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힘들게 만들려면 지금 했겠죠. 네. 협상 한 달 동안 내가 시간 여유를 줄 테니까 네. 선물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건 보편관세겠죠. 전부 다 때려버리는 것이 되면은 그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고, 그 전까지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협상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흐름이지 뭔가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네. 이번 주는 나름 좀 잘 버티면서 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저는 상반기에는 좀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미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적 고점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 액션이 취해진다 그래서 이게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슬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트럼프 당선 직후 취임 전까지 채권과 달러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다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한 6개월 정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 대비 이머징 증시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줬고,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좀 신국 쪽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비미국 국가들 비미국 이쪽이. 쪽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림들과 조금 다른 그림들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미에 더 자세히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바라보는 향후 물가 방향성이라든지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또 같은데요. 오늘 밤에 이제 잠시 네. 후에 소비자 물가가 네, 발표되잖아요. 10시 반에 나오는데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네. 고용 실업률은 지표? 둔화됐고 임금 상승률은 반등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소비심리 지수는 꺾였는데 1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그림 보면 어떻게 생각드시나요? 야, 채권금리 난리 났다. 네. 달러 난리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채권금리는 7bp, 2년물은 10bp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적인 오름세에 그쳤을까요? 이게? 일단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컸어요. 11bp가 튀었거든요. 네. 이거보다 못했거든요.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턴 프리미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턴 프리미엄이 심리랑 수급을 좀 결정짓는 변수라고 본다면 12월 달에 채권금리를 다 끌어올린 게 턴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최근 내려가게 만든 것도 턴 프리미엄이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채권 시장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는 그림보다 이제 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심리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아이고, 이거는 넘어가 볼게요. 제가 빼뜨렸네.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이때랑 언제랑 제일 비슷하냐면 2023년 9월, 10월이랑 비슷합니다. 8, 9, 10. 3.6, 3.7이었던 채권금리가 다이렉트로 5% 튀었던 때예요. 시점이셨죠. 그때도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는 매파적인 상태에 고정된 상황에서 턴 프리미엄이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10월 말에 이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도 들어오고, 그리고 턴 프리미엄도 내려가니까 5%였던 게 딱 2달 만에 3.8로 갔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이유랑 꺾였던 이유가 뭐였었죠? 한번 상기. 올라갔다는 이유는 뭐 수급이나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네. 수급 이슈랑, 그리고 국채 발행 더 많이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3점 몇 %였을 때 채권금리 5% 간다라고 말했던 채권 투자자가, 되게 네. 유명한 투자자가 그 사람한테 이제 5% 다 왔으니까 당신이 말했던 5% 다 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다 팔았는데? 네, 기억나시죠? 그 채권 투자로 좀 유명한 네. 쪽에 대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포지션 바꿨다가 이런 네. 거 많이 먹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니까 재기성 이론이라 그래서 한쪽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편견이 생기면 그쪽으로만 해석해요, 시장이. 막 그쪽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딱 꺾이면 또 반대쪽으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턴 프리미엄이 좀 안정이 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물가가 좀 고민되겠죠. 근데 오늘 나오는 물가도 물가지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는 저희는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다, 반등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식품 물가가 반등했고,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 폭을 줄였고, 그리고 상품 물가가 소폭 반등했고, 서비스 물가는 계속 둔화됐거든요. 그러면은 왜 식품 물가가 올랐을까? 일회성 요인입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유가는 기조 유가 때문에. 그리고 상품 물가는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그러면 연말 소비 시즌 끝났고, 조류 독감 어느 정도 진정되고, 유가는 기조유가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회성 요인이었던 게 좀 진정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2월달 CPI가 2.9였는데 오늘은 뭐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 2.85, 2월달은 2.6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고, 코어 CPI는 3.2에서 이번 달엔 3.1, 그리고 3.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레벨이 더 떨어지는데 12월이 2.8이었는데 코어 물가가요. 이게 2.5, 2.49까지 떨어지는 그림들로 전망을 하고 있고, 헤드라인 PC는 2.6에서 2.3, 2.2까지 내려가는 그림인데, 저희는 상반기는 좀 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지금은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천천히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기본 전제가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고용이 최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좀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그게 조금 슬로해지고 물가도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저희는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좀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채권금리는 4.2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채권금리 흐름인데 4.6, 4.7 이걸 넘어섰던 건 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4.2,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3.8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 안에 3.8. 왜냐면은 3.6이었던 게 네. 딱 3달 만에 4.8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에 대한 폭을 조금만 감안하신다면 그렇게 무리되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오히려 시장은 지금보다 더 나쁜 매크로 환경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좀 그동안 불안해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 물가나 CPI 물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네. 유효하다라고 보고 네. 계시고, 또 10년물 금리 상반기에 3.8로 네. 좀 전망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연준 뭐 3월이나 5월 이때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3번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자라는 말씀. 올 안에. 네, 네. 올해 안에. 언제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369로 보고 있는데 3월달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네. 해요. 지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게 된다면 최근 보면은 렌트비 있잖아요. 네. 이게 신규 렌트비는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반기는 물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상반기에 좀 투자 기회가 많을 거다.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들은 정점을 통과했고 달러와 채권물이 좀 안정되고 네. 그 와중에 유동성은 미국으로만 쏠렸던 유동성들이 좀 풀리면서 난 US 쪽에서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상반기에 기회가 있는 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아니 이게 또 달러의 흐름이랑도 연관이 네. 있을 것 같아서. 달러는 좀 안정될 거로 보는데 이 원달러율이 더 중요하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되게 약세를 보여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네.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 이유는 지금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가 정말 그 계엄 사태 때 치고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내려오니까 살짝 샀다가 또 반등하니까 또 팔고 있고 막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국내 정책 리스크가 좀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게 확실하게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원달러율은 뭐 상반기 중에는 1,300원 중반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외국인 수급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 정책 리스크 아마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13일 날이 8차 있거든요. 공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 공판을 아직까지 말해주진 않았어요. 내일 결론이 날 수도? 내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보름 정도 걸리니까 네. 그럼 2월 말 3월 초에 진짜로 결정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총재가 말했던 것처럼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30원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좀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풀리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이 뭐 1,450원대 네. 정도니까 네. 1,420원, 10원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폴리마켓에서 네네네. 가끔 보시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정치 그 베팅 사이트 약간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치도 있고 뭐 온갖 사 삼라만 이슈들 별거 다 있긴 해요. 진짜. 삼라만상을 네. 다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 네.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 파란색이 4월 전 탄핵 확률이에요. 회색이 코스피입니다. 같이 가네요 거의.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값까지 봤는데 이게 파란색이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네. 올라갔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2016년에도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트럼프 취임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12월에 탄핵 소추안 의견 이때 좀 안정을 찾다가 취임 당시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인용 결정되면서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6개월 정도. 이런 패턴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말씀드리면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에이, 저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었어. 슈퍼 사이클 이야기 나왔던 실적 장세였다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016년 말 2017년 초에 어느 누구도 슈퍼 사이클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말했다가 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되게 의견이 되게 충돌됐었거든요. 회복되는 건 맞는데 좋진 않아. 뭐 슈퍼 사이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란 말도 안 나왔을 거야. 회복. 네. 네. 좋은 건 아니야. 안 좋았던 게 나아지는 거야. 라는 정도였는데 막 정신없이 움직였죠. 네. 근데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관신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재정 적자 확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는 좀 플러스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반도체도 다시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네, 있잖아요. 내려가죠. 이것도 뭐 시장이 상반기 때 좋다라고 하면은 이익도 조만간에는 바닥 잡고서 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요 그림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실적 시즌은 매년 반복됩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해, 3분기 예상하에, 4분기 쇼크. 서프라이즈, 예상상해, 예상하에, 쇼크. 서프라이즈, 예상상해, 예상하에, 쇼크. 눈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1분기는 나쁠래 나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예, 눈높이가 너무나 네. 낮아졌으니까. 그런 와중에 국내 수출은 뭐 조업 일수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3이라고는 하지만 일평균 수출분은 7.7이고요. 4분기에는 4.2,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4분기 수출이 4.2였는데 원화 기준으로 12.3이에요. 환율 효과가 좀 세게 들어왔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좀. 네. 1월 달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0.3인데 원화 기준으로 마이너스 1.3입니다. 좀 더 세게 들어왔죠.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요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경기 선행지수 턴하고 있고요. 미국은 계속 좋고 한국도 진짜 오랜만에 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조합되게 된다면 저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대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불안감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해소되고 완화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약간의 서프라이즈만 나와도 주가 반응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 여기서 뭐 더 나빠질 만한 재료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법이라고. 지금 그쵸.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네. 이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코스닥 지수는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수익률이 2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부장님 지금 네.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변수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물가 흐름들이겠죠. 저희가 하반기까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네. 하반기에는 물가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네, 말씀하시는 미국 거죠. 물가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저효과가 좀 소멸되는 거 있고 네. 그리고 5월이든 6월이든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좀 물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유럽도 미국도 금리 인하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예요. 네. 근데 미국 경기가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돼서 하반기는 물가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물가가 1월, 2월 이렇게 꺾인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 민감도 확 튀어버릴 수도 있는 그림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 중국 경기가 얼만큼 올라와 줄지. 그래서 3월이 좀 분수령인 것 같아요. 전인데 있는 3월이요? 네. 그리고 1월, 2월 데이터가 한꺼번에 발표되거든요. 중국은 3월 달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도 3월 중일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들도 3월쯤일 것 같고 양의 정책도 3월에 나올 것 같고 여기서만 좀 잘 풀리면은 좀 레벨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이어져서 4월 초에 확인되는 한국 기업들 1분기 실적들이 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네라는 그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상반기 주에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그 ISM 지수 올라오는 거나 또 환율 효과 이거 네. 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 생각보다는 선방할 가능성이 있긴 있겠네요. 저희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어서 상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반기는 선수요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정돼 있는 수요를 땡겨 쓰는 거라서 네. 하반기는 조금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상반기는 불안하고 하반기는 좀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저 생각을 마치 그 증시는 저희 피곤할 때 레드불 먹잖아요. 네. 매일 체력 땡겨 쓰는 거. 맞습니다. 네. 이거 느낌인 것 네. 같네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숫자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게 된다면 확실하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혹시 AI 쪽에서는 변수가 될 만한 게 없을까요? 뭐 딥시크가 됐건 간에 네.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도 27일 날 빠진 거 갭 회복 못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에서는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딥시크로 인해서 저희는 헤게모니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자금과 규모를 통해서 쏟아붓는 전략이었다면 네. 그래서 큰 애들만 했던 거라면 이제 효율성으로 좀 바뀌면서 네. 소프트웨어가 더 주목받는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반짝반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밸류 플레이는 가능하다. 네. 지금 25배, 26배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40배, 50배를 갈까?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2월 말에 실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박스권을 벗어나느냐 아니면 박스권에 그냥 머무느냐 이 정도 흐름들을 보고 있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들은 조금 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레벨을 높여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져요. 상반기 어떻게든 빨리 수익을 승부를 빨리 봐야 될 내야 것 될 것 같은 같고 생각이 그리고 또 드는데. 지금 장을 보면 네. 장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막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맨날 그렇듯이 저는 많이 올라온 건 좀 조심하고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 아주 핫한 기계하고 조선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레벨이 올라와져 있죠.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이- 차트가 네. 뭐가 이게 위가 조선이랑? 기계고 밑에가 조선 해운입니다. 네네. 뭐 정신없이 올라왔죠. 네. 근데 요 인터넷 업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랬다가 딱 2달 쉬고 다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계조선도 지금 쫙 치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좀 더 등락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힘보다는 좀 쉬었다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조금 톤다운하고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조금 안정되고 달러가 안정되고 환율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구환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쪽에서도 갭매우기 차원에서라도 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밑에 있는 애들을 사고 좀 올라와 있는 애들을 좀 정리하고 순환매에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그냥 관세 중심에 있는 네. 업종이잖아요. 근데 네.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관세가 우려만큼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사볼만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세 때문에 2018년 증시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2018년 증시가 꺾였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채권금리가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했고 매크로 환경들이 안 좋아지면서 꺾였고 여기에 관세 충격이 계속 있으면서 한국, 중국 이런 신흥국 증시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연간 전망 제목도 트럼프 2.0 대 펀더멘탈이거든요. 펀더멘탈에 좀 지금 바라봐야 될 때다. 트럼프 2.0 시대가 경기나 물가에 영향을 줄 시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반기에는 어떻게 됐든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보고 지금 뭐 만약에 진짜 주도주가 있어서 쫙 치고 올라간다면 하반기까지 계속 좋게 보겠죠. 근데 상반기까지 레벨을 열어놓고 본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들에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작년에 혹시 네.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좀 헷갈려서. 저는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계속 셀 줄은 몰랐어요. 네. 저희도 달러는 고점을 통과해서 박스권이다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워낙 미국 경제가 너무 셌죠. 3% 성장을 1년 동안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올해는 좀 어떤가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네. 미국 증시는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냐. 네. 요 그림 한번 보시면 미국 선행 EPS는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쫙 이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도 더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먹혔었는데 네. 이 흐름들, 이 우상향한 흐름들이 좀 슬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 이유는 그동안 실적 개선을 끌어왔던 IT와 뭐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요. 저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면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망가지는 그림은까지는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AI 성장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의 시장의 기대, 밸류에이션을 이 정당화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난US 쪽들을 계속 보자 말씀드린 이유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보시면 와 작년 24년 한 해 동안에 미국으로만 돈이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빠지고요. 신흥국 엄청 빠졌고요. 중국도 반짝 들어갔다 빠졌고 한국은 계속 빠졌고. 처참하네요. 네, 미국으로만 들어갔는데 이 규모가 얼마냐면 1,000억 달러예요. 자, 저기서 10%만 빠져나와도 모두 회피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네, 다른 네. 나라들이. 근데 이미 S&P 500 쪽에서는 좀 균열의 조짐이 있었고, 나스닥은 뭐 AI나 빅테크 쪽에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S&P 500 쪽에서의 균열의 조짐이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의 조금 수급이 풀리게 된다면,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저는 투자 기회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와까지, 원달러율까지 고려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것처럼 23년 뭐 30%, 24년 20%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동안 여기 밑에 쩔어 있었던 한국이나 중국들이 조금은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워낙 밀려 있었던 데 따른 갭매우기 차원에서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상반기의 기회를 꼭 네.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면서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